여드름으로 고생하고 흉터가 많이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한 자주 재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를 많이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사춘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심한 염증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지선의 기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여드름 치료법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민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승재 원장입니다. 요즘에 진료실에서 보면 여드름을 모낭염이라고 알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낭염과 여드름의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두 질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데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릅니다. 우선 여드름은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돼서 모공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모낭염은 모낭의 세균이나 곰팡이가 직접 침투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쉽게 이 두 질환을 구별하려면 염증 사이에 면포, 즉 좁쌀여드름이 보이면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좁쌀여드름 없이 빨간 염증만 쫙 깔려 있다고 하면 모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구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하는 피지 압출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세균이라고 하면 항생제, 곰팡이성이라고 하면 항진균제를 복용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내원하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사춘기, 그리고 월경, 그리고 임신, 호르몬의 변화로 생기는 여드름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부적인 요인은 조절이 거의 어렵지만 외부적인 요인은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흡연 같은 생활습관, 모공을 막을 수 있는 화장품의 사용, 당 지수가 높은 음식, 유제품,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식습관, 미세먼지 및 고온 가습한 환경, 그리고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과도하게 만지는 습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타고난 피지 분비의 과다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 무사 졸업을 못했던 케이스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드름의 양상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드름이 거의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염증이 심해서 흉터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흉터가 많이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한 염증이 자주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드름의 재발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드름은 그 원인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내부적인 요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소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춘기, 월경, 임신, 운동 등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고난 지성 피부, 네 번째로는 갑상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스테로이드 등의 질환과 약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원인으로 피지선의 활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보통 이제 환자들이 내원하면 절대 이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식들. 근데 저는 솔직히 음식 얘기를 많이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사춘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음식을 조절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근데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꼭 여드름이 심해지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드름에 나쁘다고 알려진 모든 음식을 다 피하려고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조절이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무리한 조절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식습관을 좀 조절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좀 중요시하는 게 그게 좀 어떤 거라고 좀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저거를 좀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원인 중에서 본인에게 정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거를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걸 다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본인이 쓰고 여드름에 영향이 없다라고 확신이 서는 제품은 사용해도 되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을 그냥 무조건 쓰는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만약 혹시 약물 복용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그런 거
별로 권하지 않는 피부과 선생님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물 복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피부에 여드름이 나면 그게 빨갛잖아요. 그 여드름만 빨갈 때는 그냥 압출이든 바르는 용고든 이렇게 치료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드름이 빨간데 주변 피부까지 빨개졌을 때, 즉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피부에 계속 손상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르게 염증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건 권하지 않고 단기간 복용해서 피부를 빨리 회복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20년간 여드름에 시술이시니 여드름 졸업을 위해 픽했던 시술 3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심한 염증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지선의 기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제 기억에 가장 처음 도입된 치료가 PDT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PDT의 단점을 개선한 PTT 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은 모두 특수한 약물을 피지선에 흡수시키고 약물과 반응하는 레이저를 조사하여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약물에 의한 2차적인 반응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아비클리어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승재 원장님, 아비클리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비클리어는 1726 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로 피지선에만 선택적으로 연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 손상 없이 피지선의 활성도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여드름 치료 및 재발, 예방 효과를 최초로 공식 인증한 치료법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치료 후 3개월부터 병변수가 감소하고 6개월에는 그 효과가 더 증폭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치료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비클리어는 피지선을 직접 조절하여 여드름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비의 도입으로 기존 여드름 치료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치료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아비클리어를 사용해 보셨어요? 네. 좀 그래도 오랫동안 여드름 치료를 해보신 입장에서 좀 아비클리어 어떤 점이에요? 사실 여드름 치료는 피부과 전문이라고 하면 정말 메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항상 고민되는 것이 당장의 염증은 빨리 줄어드는데 이것이 재발하는 거를 참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환자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비클리어를 오래 써보지는 않았지만 치료 후 재발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라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사실 기대감은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 재발을 줄이는 거는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드름을 치료하는 모든 피부과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목표인데 현재까지의 방법은 안전한 치료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약물 복용은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오래 복용하는 게 힘들고 그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이제 입금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좀 대상들이 좀 받으면 좀 좋을까요? 일단 현재까지로는 여드름 환자가 가장 첫 번째이죠. 특히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재발을 하는데 약물 복용은 쉽지 않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PDT, PTT 이런 치료들은 해봤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이런 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피지 분비도 많고 여드름도 좀 심한 시기이고 근데 그 직장인들도 요즘 이제 성인형 여드름이 늦게까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보통 여드름이 10년 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교과서에 보면 10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30대 후반, 40대 분들이 와서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면 보통 1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10년 넘었다고. 평균이 10년이니까 물론 짧은 분도 있지만 긴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드름 재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특히 성인형 여드름은 이제 입 주변이나 턱선 이쪽에 이제 염증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쪽 범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가 꽤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약물 쪽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약물 같은 거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일단 여드름에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피지 억제제 종류인데요. 일단 몸 전체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혈액 기능, 간 기능, 콩팥 기능, 그러니까 모든 부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지가 금방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약물 복용도 최소 수개월 이상은 해야 되니까 뭐 권장사항이 3개월마다 피 검사를 하면서 뭐 약물을 복용하는 게 이제 권장사항인데 뭐 여드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을 약물로 조절한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희 입장에서도 여드름은 이제 보기 싫은 문제인데 건강에 문제에 위협을 줄 것이냐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하게 되죠. 원장님은 만약 혹시 이렇게 약물 복용을 별로 원하지 않는 심한 염증이 자주 반복되어 고생하는 분들은 기존 치료 결과에 실망하고 약물 복용에도 부담을 느끼면서 여드름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비클리어가 재발을 줄여 여드름을 무사히 졸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비클리어는 최신 장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3회의 치료로 여드름 개선 및 재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는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여드름을 졸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